자, 문자화식. 문자가 도입되면서 수학이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이걸 조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러면서 어려워짐과 동시에 수학이 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1차 방정식까지 해서 오늘 진도는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등식을 해서 수학 테라피 중학과정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자화식. 문자와 기호가 도입되면서 수학은 산술에서 대수로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되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수학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렵다. 그래서 이해가 왜 안 되냐 생각해 봤더니 일단 문자고 그 수식이 나오는 순간서부터 이게 좀 가슴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번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이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하고 기호들에 대한 이 압축적인 정의를 특징으로 하는 이 수학의 특징, 문자와 기호를 이용한 압축적인 어떤 소술, 그것을 해독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제3외국어를 번역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제3외국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학이 이해만 되면은 대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식적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수학 내적인 조금 어려움, 추상성 같은 거는 물론 조금 있긴 한데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에 가깝습니다. 좀 고급 수학으로 가야 저희가 좀 어려운데 싶은 내용들이 나오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전에 중고등학교 과정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해만 잘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의 시작은 문자와 기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화면이 이게 빛을 받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문자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학의 어려움은 숫자가 아닌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가 많으면 일단 잘 익히지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수식 하나만 적어놔도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생각해보면 숫자라는 것도 하나의 문자니까 결국은 다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자는 그러나 우리가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용도 정도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추상화를 시키는 거죠.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자를 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말을 그냥 다양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작했겠지만, 문자를 쓰게 되면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좀 일반화된 문자를 사용하면서 이미 어떤 숫자들이 이 안에 들어오더라도 성립한다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할 때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도로 그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 추상화 일반화를 위해서 문자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은 좀 많이 간결해지지만, 내용은 간결해져요. 간단해지는데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이 좀 압축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 반면에 너무 간단 명료해지니까 그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문자 도입에 마치 양날의 검, 굉장히 쓰임새가 아주 좋은 반면에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 이 좀 어려워지는 과정을 같이 갖고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문자만 잘 쓰면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좋지만 거꾸로 문자를 썼기 때문에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문자 도입의 이런 특징,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방정식에서 문자라고 하면은 미지의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 같은 거죠. 되게 우리가 x라고 놓고 방정식 같은 거를 풀게 되니까 어떤 식을 세우기 위해서 대상을 지정하는 용도로, 특히 미지의 대상을 지정하는 용도로 문자를 많이 사용한다. 근데 되게 이제 미지의 대상을 지정하는 문자는 알파벳 끝에 있는 문자들 많이 쓰죠. 이건 이제 17세기 데카르트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문자를 쓸 때 일반적인 문자들은 알파벳 첫 자들 위주로 쓰자. 그래서 A, B, C, D 순서로 되는 그 문자를 썼을 때는 좀 일반화된 내용에 쓰고 미지의 대상을 지정할 때는 X를 쓰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건 법칙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정식 풀 때 XY, Z라고 놓고 풀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미지수 지정할 때는 그래서 알파벳 끝에 있는 X, Y, Z, W 이런 것들을 쓰고 일반적인 문자는 A, B, C를 쓰는 게 약간의 관례 같은 겁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례로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문자는 두 가지 기본적인 특징, 추상화 일반화를 위해서 또는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환을 한다. 치환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수식, 일부분의 수식을 대신 부르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2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3.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2x 더하기 1을 a라고 치환하자 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우리가 줄여서, 식을 줄여서 쓸 때 치환이라는 과정에서 문자를 도입하는 이런 용도로 또 쓰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용도, 추상화 일반화를 위해서, 미지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수식을 좀 간단하게 바꿔서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런 문자의 그 활용만 잘 되면은 수학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은 수학을 좀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특히 대수에 있어서 문자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산술이라고 부르던 수학이 문자가 들어오면서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추상화 일반화 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좀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문자의 도입은 이런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기호는 또 어떻게 도입이 되게 되었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수학 기호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씩 도입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뭐 위키백과 같은 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붙여왔는데요. 그 보면은 더하기 기호마저도 그렇게 옛날서부터 있었던 기호가 아니에요. 보면은 1360년으로 추정됩니다. 더하기 기호. 14세기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더하기 기호 이전에는 더하기 기호 없이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은 적당히 더하라는 뜻으로 바로 이해해서 그냥 풀고 했는데 굉장히 오해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1, 2, 3, 15 이렇게 적혀 있으면 10에다 3을 더해서 15가 되었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저희가 추측하면서 수학을 읽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기호를 더하기 기호를 쓴 거죠. 이렇게 더하기 기호를 쓰고 등호를 쓰고 해서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쓰고 있는 수식의 표현이 완성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 3세기 정도만 해도 뭐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체계 같은 게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보는데, 그때 썼던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쓰다가 그 이전에는 문장형으로 수학을 풀었죠. 예를 들어 소 한 마리가 있고 옆집에 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합해서 얼마 몇 마리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장형으로 쓰다가 기호를 도입해 주면서 굉장히 간결하게 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 중세까지 다 문장형으로 수학을 다루다가 기호를 쓰기 시작한 게 14세기, 15세기, 특히 17세기에 대거 기호들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비약적으로 수학의 어떤 뭐랄까 책을 쓰는 분량이 좀 많이 압축됐다. 기호를 통해서 썼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왜 이렇게 됐냐면 이때쯤에서 출판업이 발달하게 돼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수학에서도 나름대로 인쇄술의 좀 인쇄의 분량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기호를 썼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하기 빼기 루트 등호 이런 것들이 16세기 돼서야 이렇게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좀 수학이 의외로 발달이 좀 더뎠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참고로 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페이지. 여기 이제 다항식의 용어를 좀 일단은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다항식은 마늘 다자 항자의 식이니까 항이 많은 식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이 뭐냐? 항은 그 여기에 목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목할 때 항자고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뭐 예를 들어서 3x 제곱 y 더하기 4x 더하기 5.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이라고 하면 요 각각이에요. 곱셈으로 연결된 거 요거, 요거. 그래서 이 식은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이죠.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개수는 걸릴 개자를 썼어요. 이게 적당한 용어인지는 여전히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곁수, 뭐 곁에 붙어 있는 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coefficient. 항에서 문자 앞에 적혀진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이 3이라든가 4라든가 5도 개수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5는 이제 상수항이라고 흔히 부르죠. 상수만 있는 항을 5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문자 앞에 적혀 있는 이 3, 4를 이제 개수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거는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없는 항이 있으면 그걸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단항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항식과 반대 헛단자도 항이 하나밖에 없는 식이다 거니까,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3x 제곱 y 3승 뭐 이렇게 곱으로만 연결된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다항식이라는 얘기는 아까 했고요. 요건 이제 단항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의 차수. 어떤 항마다 차수가 있는데,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식으로 들어가 보면 3x제곱 y라고 하면 문자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3차식 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자 하나니까 1차식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또는 어떤 문자에 대한 차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x에 관한 2차식이고 y에 관한 1차식입니다. 그리고 그냥 항의 차수를 물어볼 때는 3차식.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류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하면은 문자와 차수가 모조리 같은 항. 그래서 3x제곱 y 더하기 4y 더하기 5xy 더하기 6. 뭐 이런 식하고 더하기 7xy 더하기 x 뭐 이렇게 다항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류항을 여기서 찾으라고 하면은 차수하고 문자가 일치하는 이 두 개의 항을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하고 차수가 완전히 똑같은 항, 개수만 다른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로 이제 연습하게 되는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까지는 그리고 곱셈까지는 중학교 과정에서 하고 나눗셈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덧셈 뺄셈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식을 정리할 때는 동류항이 뭔가를 찾아 놓고 그것끼리 연산을 먼저 하고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그 뜻을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저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식과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용어들이 무엇인가만 알아도 수학의 내용을 많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용어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식. 등식은 등호 기호가 있는 식이죠. 등호 기호가 있는 식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그 등식 안에는 크게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영어 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 등식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방정식도 이퀘이션입니다. 항등식은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흔히 ID라고 부르죠. 정체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수학에서는 항등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자면 방정식은 x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해 주면 되겠고 항등식은 이미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x가 들어있는 등식인데 특수한 x에 대해서 성립해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항등식은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죠. 항등식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뭐 이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는 식이죠. x 더하기 1을 두 번 곱한 것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떤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언제나 성립하죠. 이런 것은 항등식이고 방정식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거 x 더하기 3은 5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에는 2만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잘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영영사전을 거기 아래 이제 찾아놓은 결과를 좀 갖고 왔습니다. 콜린즈 수학 사전하고 Comprehensive Dictionary of Mathematics (CRC라고 부르는
이쪽에서 좀 쓰는 수학 용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퀘이션을 찾아봤더니 이퀘이션은 등식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그 안에 방정식과 항등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은 보면은 첫 번째 뜻은 컨디셔널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컨디셔널, 조건부 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되겠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퀘이션이라고 하면은 등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방정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국내에서는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외국에는 등식하고 방정식이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등호 들어가 있는 식을 뭉뚱그려서 이퀘이션이자 방정식이자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몽땅 그냥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그 서양에서 쓰는 그 방정식이나 등식의 용어인데 이게 번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19세기 중국의 수학자인 이선란이라는 사람이 이퀘이션을 번역하면서 이 방정식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이 컨디셔널 이퀘이션을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이퀘이션을 등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등식하고 방정식이 실질적으로는 구분 없이 둘 다 이퀘이션이라고 쓰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은 이선란의 번역을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식이라고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용어죠. 이게 등식하고 그냥 등식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저게 한자로서 무슨 뜻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은 그 12페이지에 그 구구절절 이게 설명해 놨는데 이 방정이란 말은 그 중국의 고대 수학서인 구장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9장으로 된 산술이라는 책이에요. 9장으로 된 산술인데 이 중에 8장에 방정이란 단원이 있어요. 방정이란 단원이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현대의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을 방정이라는 단원에서 풀이법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요 방법을 나타내는 단원 이름이 방정이었으니까 방정의 뜻이 이렇다 그래요. 거기 적어놨는데 그 방은 연립방정식의 개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다는 뜻이고 정은 이렇게 배열된 개수를 조작하여 해를 구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수를 나열해 놓고 이게 아마 이제 개수들을 나열한 거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x 더하기 4y는 3, 5x 빼기 3y는 2, 뭐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방정이란 책에서는 3, 4, 3, 5, 마이너스 3, 2 이렇게 숫자들만 나열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립해서 xy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내용은 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행렬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고교 과정에서 빠졌는데 예전에는 좀 배웠던 내용이고 대학 가서 선형대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행렬. 행렬이에요. 행렬풀이를 방정이라고 예전에는 불렀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정을 따와서 미지에서 xy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방정 단원에 해당하는 식이다 해서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구장산술이 중국의 고대 수학서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3세기, 2세기에서 3세기에 그 책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구장산술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2세기 정도에 썼던 어떤 방정이란 단원에 썼던
요새 말하는 연립방정식 풀이랑 비슷한 모든 x가 들어있는 등식들을 방정식이라고 그냥 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실은 이 방정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방정식 안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1차 연립 방정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용어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용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구구절절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도 없고 보자마자. 그래서 괜히 보자마자 좀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런 느낌이 또 들게 하는 용어라고 또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용어들은 조금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줄여나가고 이 등식이라는 애초에 그냥 어차피 수학이 서양에서 왔으니까 서양에서 부르던 그 내용 그대로 그냥 미지수가 있는 등식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등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용어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냥 x가 들어있는 등식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저는 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등식으로도 별명처럼 계속 부를 겁니다. 방정식이라는 용어도 당연히 국내에서 통용된 용어니까 그냥 쓰는데 뭐 등식이라고 부를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교재에서는 뭐 등식이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등식을 썼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구장산술 3세기 구장산술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했고 13페이지에는 실제 9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조금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읽고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구장산술을 번역한 국내서가 있습니다. 국내 구장산술 아마 지금 절판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 중학교 과정 정도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론 약간 좀 세제곱근 이런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은 중학과정에서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들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삼아서 한번 도서관에서 찾아봐서 좀 풀어봐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꼭 풀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요 정도 수준이었구나. 중국에서 한 3세기 정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수학 공부를 했구나. 이게 이제 전문 수학자들은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뭐, 비례, 도형의 넓이, 입체 도형,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실제로 2차 방정식을 아마 풀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제곱근이라는 거를 썼다는 거는 이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2, 3차 방정식까지도 좀 풀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서양에서는 당연히 다 풀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점토판 얘기를 전전 시간에 했었는데 메소포타미아만 하더라도 기원전 1700년 전쯤에도 이미 2차 방정식 풀이가 있어요. 루트 2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정도는 아마도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제곱근이라든가 2차 방정식은 어느 정도 풀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대략적인 설명은 지금 했고,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경 지식 같은 거니까 그냥 참고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페이지로 가서 이제 등식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등식을 이용해서 식 변형하는 거. 이게 이제 대수의 기본적인 그 식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문장을 읽고 나서 그것을 미지수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일단 잘해야 되겠고, 식으로 표현된 다음에는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농구나 축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시키는 것을 뭐 드리블을 해서 골대 앞까지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축구공이나 농구공을 딱 받았을 때 내가 바로 골로 슛을 찰 수는 없잖아요. 골이 좀 멀리 있을 테니까, 골대가 좀 멀리 있을 테니까 당연히 공을 몰고 골대 앞까지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부분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또 잘 이해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서양에서 이제 처음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 권론, 기원전 4세기 정도에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유클리드 기하 권론을 보면은 거기에 공리하고 공준이라고 총 10가지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5개의 공리 중에 이 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같은 것에다가 같은 것을 더하면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은 것에다가 같은 것을 더하면 같다. 그 말이 웃긴데 이런 겁니다. 그거 번역하면은 A는 B일 때 A에다가 어떤 것을 더하고 B에다가 어떤 것을 더하면 같다. 그죠? 이 등식의 성질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그 결과는 같다.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결과는 같다. 이겁니다. 자, 당연하겠죠. 덧셈 등식이 성립돼 있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다고, 같은 수를 빼도 같겠죠. 근데 더하기 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C 자리에 음수를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나눠서 썼다는 것은 지금 이 A, B, C, D가 몽땅 다 자연수라는 전제 아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수의 초기 과정에서나 그런 것이지, 수가 조금 더 확장돼서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A, B, C가 실수일 때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성립하는데 빼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더하기 C 자리에다가 음의 실수를 넣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필요 없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등식의 성질 배울 때는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배우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얘가 양수라고 저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 체계가 확장되어 나가면 이제 이거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뺐을 때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A는 B일 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또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또 돼 있는데, 이 두 개는 일단 따로따로 취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수가 되면은 C나 C분의 1이나 어떤 실수 아니겠어요? 그건 얘는 A 곱하기 C분의 1로 번역이 가능하니까 실은 요거 하나면 충분하죠. 요거 하나면 충분하고 요거는 솔직히 좀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C분의 1이라는 실수를 양변에 곱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도 여전히 식의 성립한다는 솔직히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 두 개는 필요하죠.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등식의 성질이 네 가지라고 처음에는 배웁니다. 이거 네 가지로 배우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A, B, C가 실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얘나 의미가 비슷하고 얘나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원리만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것은 이 C가 여기선 0일 수 있는데 여기선 0일 수가 없죠. C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써주는 게 좀 좋겠습니다. 내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학에서는 나눗셈을 할 때 무조건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이 오더라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분수꼴이 나오면 무조건 분모는 0이 아니다가 수문 조건으로 따라온다. 요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는 어떤 전문 수학자가 와서 거대한 이론을 펼치더라도 요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조심해 주는 거, 이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자연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수 체계가 실수까지 확장되고 나면은 요거 두 개, 그리고 나누는 거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붙으면 결국 이거로 설명이 다 될 수 있으니까 크게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식의 성질까지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등식의 문제를 풀 때니까 방정식을 아까 등식이라고 불렀죠. 방정식을 풀 때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x 더하기 b는 0이다. 이런 1차 방정식을 풀 때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해서 ax 더하기 b 빼기 b는 마이너스 b. 그래서 이거 없애죠. 이거를 이제 이항한다라고 부르죠. b를 이쪽 항으로 우변으로 넘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한 겁니다. b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ax는 마이너스 b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죠. a로 나누고 a로 나누면 나누게 돼서 1로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이 나누는 순간 a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아래서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서 ax는 마이너스 b라는 식으로 가서 a가 0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되니까 이 식을 또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만약 0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x에 대해서 0 곱하기 x는 0이라는 것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b가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0 곱하기 x를 했는데 0이 아닌 수가 적혀 있다. 이게 불가능하죠. 0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0이 나와야 텐데 0이 아닌 수가 적혀 있다고 하면은 불가능, 줄여서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A, X, B 이렇게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1차 방정식 풀이 과정을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방정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를 구해 나간다. 그 이항을 시키고 소거를 시키죠. 나눠서. 그래서 이항 소거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적는데 이게 문자기 때문에
0이냐 아니냐, 나눌 때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지고요. 0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고, 0이라고 한다면 다시 b가 0이냐 아니냐를 또 나눠가지고 모든 실수냐 불능이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든 실수를 한자로는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뜻이죠.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 그래서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것은 부정이라고 부르고, 근이 없을 땐 불가능의 약자 불능을 씁니다. 이거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냥 저렇게 부르나 보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이와 같은 요령으로 풀면서 부정 또는 불능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오직 하나의 근이 나오는 경우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 1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오늘 진도가 좀 빠른데? 너무 빠르죠? 자, 오늘 이쪽 프린트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프린트는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그 수학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좀 약간 조언을 좀 남는 시간에는 좀 조언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14페이지로 가서 1차 방정식, 방금 전에 1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푸는 1차 방정식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푸는 요령이 거기 있습니다. 그냥 식이 주어진 경우는 식에서 바로 풀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문장형 문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문장형 문제를 만났을 때 풀이 요령이죠. 요거를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X가 들어간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번역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수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식으로 번역할 때는 X를 설정하고 조건을 등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있죠. 자, 이 과정이 좀 일단 언어적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국어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그것을 그 외국어라고 볼 수 있는 문자와 기호를 통해서 수식으로 만들어내는 이 번역기를 머릿속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문장형 문제는 먼저 X 미지수를 설정하고 등식으로 바꾸는 수식 번역 과정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가 있죠. 요거는 대부분 한번 좀 좀 연습이 되고 나면 대부분 다 잘 해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부분이 일단 처음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이 부분 풀고, 그다음 풀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막판에 여기서 여기로 딱 내놓고 끝내면 안 되고, 경우를 나눠 가지고 이게 실제 문제에 적합한 답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를 대입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형에서 양수근을 구하라, 이렇게 양수 조건이 있는데 해가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음수는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문제를 다시 읽고 확인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형 문제는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감각적으로 식도 안 세고 바로 답 내고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푸는데 이제 좀 수달이 되고 나면은 딱 눈으로 그냥 읽고 바로 답을 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까지는 말리지 않습니다. 뭐 나름대로 수달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뭐 숙달된 이런 빠른 풀이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기는 좀 익혀놓고 그 기본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암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약간 숙달된 풀이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자, 뭐 이게 일반적인 풀이인데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그 중에서 굉장히 뭐랄까 소금물 문제가 약간 고난도 문제로 알려져 있죠. 소금물이라든가 속도 문제 그리고 또 뭐 일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응용 문제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문제들을 좀그 완전 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1차 등식, 1차식 문제 중에서 그 소금물 농도 문제하고 그리고 속도 거리 뭐 위치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일속도 뭐 약간의 뭐 이런 어떤 비율 관련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비율입니다. 비율.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비하고 비율에 관련된 1차 문제, 1차 등식, 1차 방정식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좀 까다로워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는 다 똑같다고 봐요.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비율이라는 거죠.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이죠. 이게 이제 소금물 농도니까 소금물 양은 소금 더하기 물의 양이죠. 이렇게 생각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화된 거리입니다. 좀 엄밀하게는 속력하고 속도를 좀 구분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그냥 섞어서 쓰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로 속력은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가 되겠고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처음 배울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들을 많이 푸니까 지금 크게 구분을 안 하고 풀겠지만 조금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아지는 거는 이게 속도나 속력이 일정한 그 양의 값을 가질 때는 두 개가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 이게 변속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런 문제는 달라요. 속도하고 속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일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니까 두 개가 그렇다면 두 개가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지금은 크게 구분은 안 하고 약간 섞어서 푸는 듯한 느낌으로 풀긴 하겠지만 엄밀하게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하고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성분의 길이가 움직인 거리고 속도는 위치 변화량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 길이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보는 것이고
움직인 거리는 이거 세 개를 더한 움직인 거리라고 합니다. 당연히 속도하고 속력이 다른 값이 나오겠죠? 이게 정확한 개념이고, 한데 중학교에서는 어차피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다루니까 두 개가 똑같아요. 그냥 앞으로만 가거나 뒤로만 가는 이런 운동에서의 속도, 속력을 물어보니까 두 개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이 그냥 풀어도 문제는 없으나 나중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개념은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두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속도라고 하면은 역시 시간분의 해치운 일의 양이죠. 셋 다 공통점이 분수, 즉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비율은 두 가지, 레이트하고 레이시오. 그러니까 같은 양에 대한 것은 레이시오라고 했고 다른 양에 대한 것은 레이트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서양에서 구분하는 것이고 뭐 한국에서는 엄밀하게 그렇게 비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하고 위치는 다른 단위, 시간하고 일의 양은 다른 단위고 레이트라는 거죠. 그 물의 양분의 소금량, 양 같은 단위니까 이거는 레이시오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했고요. 이렇게 일단 정의상 개념을 잡고 셋 다 비율이니까 이거는 실은 그 기울기라는 개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으로 통합이 됩니다. 세 개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입장에서 세 개가 똑같습니다. 실은 x를 시간으로 두고 y를 2일로 볼 거냐, x를 시간, y를 위치로 볼 거냐, x를 소금물, y를 소금량으로 볼 거냐, 이것에 따라서 세 개가 몽땅 다 기울기라는 컨셉으로 통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또 수학의 묘미입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 가지 문제가 실은 어떤 동일한 하나의 컨셉, 비율이라는 컨셉 하나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 보이지만 결국 수식을 세고 나면은 같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은 식이 만들어지면 풀이는 이제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풀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서로 다른 것 안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 힘이고 그게 추상화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대수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 이 세 개는 각기 서로 다른 양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비율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라고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아버지가 지금 50살 되시고 아들은 12살입니다. 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더니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 풀고 답을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자, 혹시 답이 나왔을까요? 답이 나왔습니까? 아직.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아버지는 50세, 아들은 12살입니다. 몇 년 후에, 몇 년을 X년 후라고 할게요. X라는 문자를 도입하고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됐다고 했으니까 X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는 50 더하기 X세가 돼 있으시겠죠. 이것은 3 곱하기 아들 나이는 12 더하기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년을 X년이라고 문자를 명령해 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자를 명령하고 그것을 X년 후니까 아버지는 50 더하기 X살이 돼 있으실 것이고 아들은 12 더하기 X가 돼 있는데 이것의 3배가 된 게 아버님 나이가 된다. 아버님 연세가 된다. 이런 것이니까 식을 이렇게 딱 세우는 것까지가 바로 번역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언어적인 활동이에요. 수학의 문제를 읽고 그것을 이해해서 수식으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 번역하고 똑같습니다. 실은 외국어 번역이고 그걸 기호를 통해서 기호와 문자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문자 설정 그리고 수식으로 표현하기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방정식 문제들의 주요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대부분 다 잘 풉니다. 이거는 이제 배분해서 36 더하기 3x 이렇게 이제 바뀔 거고요. 그렇다면 x 넘기고 36 넘기는 거죠. 36 넘기면은 14 이렇게 나오고 넘기면은 2x가 되죠. 그럼 x는 7이네. 7이 나옵니다. 그래서 7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다. 그럼 실제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죠. 7년 후가 되면 아버지 나이는 57세. 여기 57세죠. 아들 나이는 7년 19 곱하기 3이죠. 19세가 되니까 이거 곱하기 3하면 57 나오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체크하는 과정까지 갔는데 솔직히 이런 문제는 체크 안 해도 돼요. 체크 안 해도 당연히 7이 잘 나왔겠죠. 검사한 대신에 그냥 대입해서 결과를 확인해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웅이 학생은 어디가 좀 어려웠습니까? 푸는데. 여기까지는 잘 됐나요? 제일 쉬운 거.
아, 식 세우는 거 여기까지. 지금은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후 6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900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물건의 원가는 얼마인가요? 자, 이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x라고 설정하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원가를 x라고 놓고 30%의 이익이 되도록 정가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원가에다가 그 30%의 이익 0.3을 곱한 게 이제 이익 부분이죠. 그리고 원가를 합쳐서 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1.3x가 되는 거죠. 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을 원가에다 붙여서 1.3x가 바로 정가가 됩니다.
여기에 600원을 할인해 줬다고 했으니까 1.3x에서 600을 뺀 것이 900원 이익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원가에서 900원 이익이 나왔다는 거죠. x 말고도 900원의 이익이 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넘기고 하면은 0.3x가 1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10을 곱하고 3을 나눕니다. x는 5000, 원가는 5000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아마 식 세우는 것까지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 부분만 따져서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가를 만들고 할인을 받아서 이익 받는 것까지 다 계산한 건데 식을 다르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부분 0.3x, 원가를 x라고 놓고 0.3x 하면 이익이죠. 여기다가 600원을 할인한 것이 결국 900원의 이익이 되었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x를 더한 식으로 만들지 않고 이익 부분만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0.3x는 1500. 그러면 이 식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익 부분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가를 만들어 놓고 정가에서 얼마의 이익, 원가에서 얼마의 이익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도 됩니다. 뭐 둘 중에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간단해 보이는데 하여튼 뭐 식 세우는 데는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뭐 자신이 설정한 거에 맞게 그냥 식을 세워주면 되겠고 뭐 결과는 동일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돈 문제 계산은 앞으로 뭐랄까 나중에 이제 슈퍼마켓을 차려서 내가 이제 운영을 한다, 동네 구멍가게를 차렸다, 또는 어떤 음식 판매를 한다, 또는 뭐 저기 물건을 떼다 판다, 옷 같은 거 팔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핸드폰 같은 거를 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서 원가고 할인, 이익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수학은 좀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간단한 1차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풀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인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겠다. 또 몇 프로 이익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한 달 생활비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실생활 문제였어요. 이런 거는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7번 지훈이는 집에서 13km 떨어져 있는 학교 집이 있고요. 요새 이런 집은 없죠. 대개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런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 이것도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들 요새 좀 보긴 힘든데 어쨌든 집에서 13km 떨어져 있는 학교가 있죠. 학교에 되게 이제 뭐 태극기 같은 거 매달아 놨으니까 대략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속 6km, 킬로미터 per 시죠, 아워. 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 거죠. 이 핸들은 잡고 가야 됩니다. 핸들은. 자전거 고장 나서 중간서부터 여기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체인이 빠졌거나
여기 체인 같은 게 빠질 수가 있죠. 빵꾸가 나거나 이랬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시속 3km/h 속력으로 걸어갔습니다. 총 2시간 15분이 걸렸다. 그때 지훈이가 걸어간 거리가 x가 되는 거죠. 요거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보기만 해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다 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바꿔서 보겠습니다. 다 떼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간 거리. 뭔지 모르겠지만 13 빼기 x가 되겠죠? 그리고 걸어간 거리 x. 합쳐서 13km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속 6km, 여기는 시속 3km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커다란 요지입니다. 그래서 13km를 x하고 13 빼기 x로 쪼개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시작이죠. 그리고 6km, 3km 나왔는데,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런 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체 시간, 총 시간이잖아요. 요거를 변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변에 시간을 곱해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다시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을 속도로 나눠주면은 시간이 되겠고, 여기서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뭐로 나누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도록 좀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도를 기준으로 식을 세울 것이냐, 거리냐, 시간이냐. 내가 방점을 찍고 중심적으로 세워야 될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적당한 식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죠.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시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식을 세워주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시간을 여기까지 시간 더하기 여기까지 시간 합쳐서 2시간 15분 하고, 단위는 지금 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시로 돼 있으니까 분도 시간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2시간에다가 60분의 15, 4분의 1 시간이죠. 시간 단위로 통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역시 좀 있을 만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위 통일 필요하고 단위를 통일하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리, 속도, 시간의 정보가 있으니까 어떤 식을 세울 것인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총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속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3개의 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풀어야 될 식은 이 식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속도 문제라고 해서 이걸로 푸는 게 아니고 이걸로 풀 수도 있고 이걸로 풀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를 읽고 나서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겁니다.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속도분의 거리가 시간이 되니까 속도분의 거리 6분의 13 빼기 x가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이죠. 거기다가 x를 3으로 나눠준 거, x랑 거리를 3이라는 속도로 나눠준 거 합했더니 2와 4분의 1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 식을 세우기까지가 좀 어렵고,
요식만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엔 풀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들의 특징이 이제 식 세우는 데가 좀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됐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2와 4분의 1은 4분의 9로 다시 바꿔 쓰고요. 그리고 12를 전체적으로 곱하면 통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전에 요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3 더하기 x가 되고 여기는 4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12를 곱합니다. 12를 곱하고 나면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3이 남겠죠? 이렇게 이제 바뀌니까 그러면 26 더하기 2x가 그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6 넘겨서 2x는 1, x는 2분의 1, 2분의 1kg, 2분의 1kg라고 하면 0.5kg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12.5kg까지는 자전거 타고 왔다가 마지막 0.5km 걸어서 등교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 좀 어려웠죠? 이 속도 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씩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서 의식적으로 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가운데 식을 요 식이나 요 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간씩 세우는 게 일단 좀 이것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라는 거는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건 우리가 많이 익숙한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도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세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냥 할만해져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이 어렵습니다. 처음 한두 번만 좀 잘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좀 할만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xkm라고 돼 있고 갈 때는 12, 올 때는 9의 속도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7번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것도 1분 드릴 테니까 먼저 풀고 나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답이 나왔나요? 그쵸? 자, 이것도 요령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아, 뭐랄까, 이거를 빨리 풀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풀려요. 예, 그 수학에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인가만 잘 결정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요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를 모르고 속도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최종 시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쓸 것인지,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를 쓸 건지, 이 하나의 식에서 나머지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세 개의 식을 일단 적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요거 시간분의 거리인데 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의 시간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거리도 모르는데 각각의 걸린 시간도 또 모르니까 이것도 또 풀기 어렵고, 이제 총합이 7시간 걸렸다고 했으니까 역시 시간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거리를 x라고 두고 속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역시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최종 시간이 얼마 나왔다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 요거를 판단하는 게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것만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의외로 좀 간단하게 가요. 자,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x를 1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거리를 x라고 두고 속도로 나눠주면 갈 때 걸린 시간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 때 걸린 시간은 x를 9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총 7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속도, 시간, 거리, 이거 어렵잖아요. 이게 보자마자 나는 저거 자신 있게 풀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양변의 시간을 곱해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식을 만들고, 또 양변을 속도로 나눠서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라는 식을 만들어 놓고 세 개 중에서 뭘 쓸 건가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럼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주어진 조건, 갈 때 속도, 올 때 속도 주어져 있고 거리를 구하라고 총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총 시간은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 두 개로 쪼갤 수 있겠고,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합쳐서 7이 나왔다라고 해주면 식이 완성이 되죠. 요거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x 통분을 해야 되겠네요. 통분하려면 양변에 36을 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양변에 36을 곱하면 여기는 3x 되겠고 여기는 4x가 되죠. 여기는 7 곱하기 36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은 미리 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곱하기로 냅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약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먼저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x는 7 곱하기 36이니까 바로 약분이 되겠죠. x는 36이네요. 36km 떨어져 있었네요. 그래서 식만 세고 나면 그 다음에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어떤 식을 문제를 보고 어떤 식을 택할 것인가를 찾아주고 거기에 맞게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이 최종 시간 이렇게 표현된다는 생각만 하면은 의외로 좀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 문제는 중요한 게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원래 못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보면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가지고 자꾸 덤비면은 하게 돼요. 이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맞는데, 천천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실마리들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실마리를 잘 찾아가지고 식을 세워주면은 의외로 좀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 문제도 풀고 나니까 풀만하죠? 뭐 아직 좀 어렵나요? 자, 그래서 다행히도 7번, 8번 문제가 시간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이 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해는 다 됐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률. 일률이라는 용어는 내가 만든 거고, 일의 능률이란 뜻으로 보면 돼요. 일을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속도라고 보면 돼요. 하루에 내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버지 혼자서 일하면은 열흘이 걸리는 일량이다. 그럼 아버지는 10분의 1의 인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할 때 열흘이 걸렸으니까 하루에는 10분의 1만큼의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인류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우진이는 15일 걸렸으니까 일률이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 거죠? 이 일을 하는데 우진이는 15일 걸렸으니까 일률이 얼마인가요? 하루에는 얼마나 일한 거죠? 어떤 일이 있는데 아버지는 열흘 걸렸지 않습니까? 열흘 걸렸을 때 그렇다면 하루에 10분의 1씩 해서 열흘에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인류를 10분의 1이라고 봤습니다. 우진이는 그렇다면 15일 걸렸다고 하면은 하루에는 15분의 1만큼의 일을 했겠죠. 일률은 15분의 1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잡을게요. 이게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건데 하루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뭐 열흘 정도에 걸려서 일을 완성했다고 하면 하루에는
그 일의 10분의 1씩을 해치웠던 거고 15일이 걸렸다고 하면 하루에 15분의 1씩을 해치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함께하면 며칠 만에 이 일을 마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일단 일률이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하니까 이건 내가 만든 용어라 그랬어요. 이거 딴 데 일률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런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것 뿐이니까 이 용어가 너무 처음 보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그냥 내가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 아버지는 10분의 1, 우지는 15분의 1인데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며칠이냐? 두 사람이 함께 하면 하루에 두 사람이 함께 해치우는 일의 양은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이 일률이죠. 이게 며칠 걸려서 일이 되냐, 전체 일의 양이 되냐,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예, 하루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이만큼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며칠이나 돼야 전체를 일로 본 거죠. 전체를 일이라고 했을 때 일이 나오냐, 이런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률이라는 이 개념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죠? 이런 거를 만약 만들었다고 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류를 표현하는 거가 있고,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함께 하면 하루만 해치울 수 있는 양이 10분의 1하고 15분의 1을 합친 것만큼이니까 며칠간 일했을 때 전체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식을 세워버렸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 통분하면은 30분의 3 더하기 2죠. 5x가 1이니까 약분도 되네요. 6분의 1로 약분이 되니까 x는 6이 나옵니다. 즉 6일 동안 일을 하면 끝난다. 이것도 이제 지금 비율 문제,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 비율 문제거든요. 그럼 모분의 목골로 표현되는 어떤 내용에 관해서 방정식 하나씩 풀고 있는데, 일률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 거의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공장을 차려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내가 사장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 시켜봤더니 이 사람은 하루에 전체 일의 10분의 1을 하더라. 이 사람은 15분의 1을 하더라. 이런 것을 간파해서 이 사람한테 일을 줬더니 열흘 만에 하나를 만들어내고 하나는 15일에 하나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임금을 이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이 줘야 되냐? 비례해서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3을 주면 이 사람은 2를 주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얼마나 줘야 될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고, 두 사람을 붙여서 일을 시키면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니까 6일에 하나씩 제품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시키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제품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사장님이 돼서 공장을 가동하려면은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좀 일을 해내는가, 일률이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실생활 문제예요, 이것도. 나중에 사장님 되면은 이 정도 계산은 해내길 당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사장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것도 일률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개념으로 실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8%의 소금물,
드디어 이제 소금물 나왔네요. 자, 8%의 소금물 300g에 물을 더 넣었더니 5%의 소금물이 되었다. 물은 얼마나 더 넣었을까요? 자, 그럼 물을 더 부으니까 농도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물량이 많아지니까. 자, 이거 구하는 문제인데, 소금물도 똑같습니다. 농도 문제도 그 식이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소금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물에다 농도를 곱한 거죠. 그리고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농도로 나눠준 거죠. 하나의 식에서 3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식, 소금물 분의 소금이라는 식 하나를 가지고 양변에 소금물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을 농도로 나눠주면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속도하고 똑같아요. 속도, 시간, 거리하고 똑같이 농도도 3가지 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어느 식을 만드는 게 좀 간편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금은 농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농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뭐 뭐로 가도 지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지금 소금으로 가볼까요? 소금으로 가서 한번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농도로 가서 식을 세워도 되고 얘도 될 것 같은데,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요걸로 가면은 물을 얼마나 넣느냐니까 물의 양을 X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으로 만약 가서 식을 세운다고 하면은 원래 있던 소금량은 변하지 않죠. 지금 물만 추가했기 때문에 소금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300g 곱하기 0.08을 한 게 소금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300에다가 물을 추가한 상태에서 0.05를 곱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300g 안에 있는 8% 300g 안에 있는 소금량은 300에다 물을 추가한 여기다가 0.05를 곱한 소금량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소금을 기준으로 식을 세운 겁니다. 뭐 이렇게 세운 거는 보니까 물만 추가했지 소금량은 그대로기 때문에 소금량은 소금량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0.0은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300 곱하기 8은 300 곱하기 5 더하기 5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넘겨서 300 곱하기 3은 5x다 이렇게 되겠고, 그럼 900이죠. 900을 5로 나누라는 얘기죠. x는 5를 100으로 나눠주면은 9 곱하기 얼마죠? 20, 180g. 물 180g을 추가해서 5%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내가 너무 그냥 풀어버렸네.
자, 이렇게 일단 소금량이 일정하니까 소금량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좀 풀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농도 가지고 한번 해보죠. 농도 0.08은 소금물 300g 중에 소금량이 일단 나오는 식이 일단 있겠고, 그 다음에 0.05는 300에다가 x를 더한 다음에 소금량. 첫 번째 식에서는 이런 식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는 이런 식. 물 x량을 추가하면은 소금량은 몰라서 네모라고 났어요. 이건데 결국 소금량을 없애줘야 되니까 결국 이 식으로 돌아가겠네요. 소금량을 구해서 이 네모 자리에다가 소금량을 집어넣습니다. 네모는 24죠? 이렇게 식 하나 세우면 되겠네요. 여기서 네모를 구합니다. 그럼 300 곱하기 0.08이니까 24가 나와서 네모 자리에 24를 넣고 식을 세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x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도, 즉 농도를 이용한 방법도 가능한 것 같고, 소금물로 가볼까요? 소금물 300은 농도 0.08 분의 소금량은 모르죠? 이런 식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300 더하기 x는 0.05 네모. 소금물로 가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두 개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식에서는 소금물은 이 소금량을 또 네모라고 놨어요. 소금량을 네모라고 놓고 첫 번째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식은 300 더하기 x, 전체 소금물 양은 0.05분의 네모 이렇게 되니까, 네모는 방금 전에 구했죠. 24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24를 대입해주면 또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x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얘랑 바꿔놓은 식이기도 합니다. 실은 x자 곱하기로 해서 바꾼 식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도 답이 나오죠. 지금은 어떻게 식을 세워도 다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니까 상관없겠네요. 아까는 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식 세우는 게 좀 제한이 있었는데, 소금물은 의외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다 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다 보면은 좀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모든 어려움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실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수록 내가 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런데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좀 약하고 자신 없고 이럴 때는 공부를 더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보통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이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람이랑 이 정도는 다 해낼 수 있겠다라는 기준 아래서 교과 과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고, 다만 처음에 어렵게 느끼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렵게 느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잘 못하는구나 깨닫고 시간을 더 투자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굉장히 느리게 공부를 해요. 그럴 때는 내가 빨리 공부하는 게 결코 잘 알게 해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걸 만났을 때는 시간을 아주 늘려서 천천히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좀 이해가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더 하는 거죠. 비슷한 문제들을 좀 접하면서
연습하다 보면은 이런 요령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요령이 생겨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잘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보면서 이게 다 되는구나. 결국은 요식을 가지고 잘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이거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중 같은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20%의 소금물, 60%의 소금물, 합했더니 30%의 소금물이 되었다. 6리터가 있고, 이게 오타가 있네요. 60%의 소금물 X리터를 더했다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6%의 소금물이 아니고 60%의 소금물로 고치세요. 자, 그렇다면 합쳐서 30%의 소금물이 됐을 때 60%의 소금물은 얼마나 더 더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농도로 가서 역시 20%의 소금물하고 그 소금물 식이 이게 있었죠? 소금물은 농도분의 소금.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쓸까? 아니면은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이거를 쓸까?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를 쓸까? 뭐 셋 중 하나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좀 고민을 처음에 해보다가 어차피 농도로 다 돼 있으니까 농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0%의 소금을 6리터라고 했으니까 그 여기에는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6 곱하기 0.2가 이제 소금량이 되겠죠. 1.2의 소금량이 있네요. 소금량이 요식을 쓴 거죠, 지금? 요식을 써서 일단 여기 있는 소금량을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량은 x 곱하기 0.6이죠. 이 소금량이 됐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30%의 소금물이 됐으니까 농도로 가면 되겠죠. 0.3은 1.2 이쪽에 있는 소금량 이쪽에 있는 소금량 두 개를 더해서 분자에 올려놓고 분모에는 6 더하기 x 전체 소금물의 양을 넣어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계산하면 x가 나오겠죠. 이거 x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을 골라달라는 거니까 1번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2번 6과목 평균이 20점. 여섯 과목이 몽땅 다 20점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평균을 냈더니 20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60점 과목들이 몇 과목인지 모르니까 X 과목이죠. 몇 개의 과목들에 60점이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0점 나온 게 X 과목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이 60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평균이 30점이 되었다. 이때 몇 과목이나 나왔을까요? 라는 건데 평균이 뭡니까? 전체 과목수 분의 점수의 총량이죠. 이것도 이제 비율인데 평균은 전체 과목수 수분의
총 점수. 요거를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에 맞춰서 식을 세워볼게요. 30점이 나왔는데 30점은 전체 과목 수가 6 더하기 x고 총점은 6 곱하기 20 더하기 60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잘 봤더니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1점이라고 쓰지 말고 이거를 그냥 계산하기 전에 6 곱하기 0.2라고 쓸게요. 이 두 개를 잘 보면은 곱하기 100을 한 상태죠, 지금? 분자만 딱 보면은 형태가 완전 똑같고 분자에다 100을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1번, 2번은 실은 동일한 문제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식이 완전히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소금물 내기를 하나, 평균 내기를 하나, 놀랍게도 같은 문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농도라고 하는 게 일종의 평균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같은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 4번도 봐야 되겠죠? 자, 앞에 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1번의 결과하고 2번의 결과만 남겨놓고 결과 두 개만 남겨놓고 지울게요. 시속 20km로 6km를 달리고 시속 60km로 Xkm를 달려서 평균 30km가 나왔다. 이것도 평균 속도니까 속도 개념으로 가서 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자, 그러면 전체 시간은 6km 하고 Xkm를 달린 게 전체 거리가 되겠고 시간은 뭐였죠? 속도분의 거리였죠? 속도분의 거리 더하기 속도분의 거리를 한 거. 그래서 전체 시간분의 해당 시간 한 것이 평균 30이 나왔다라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거의 똑같은 식이었는데 이거는 분자 분모가 서로 바뀌어져 있죠. 그죠? 그럼 같은 식이 아니겠네요. 요거는 같은 식이 아닌 것 같다. 3번은 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3번은 1, 2번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사위 던지기를 시행해서 2가 6번, 그리고 6이 X번 나왔다. 하고 평균이 3이 되었다. 6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X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평균 아까 똑같습니다. 전체 횟수분의 나온 전체 수. 3이라는 평균은 횟수는 6하고 X번이죠. 그리고 2가 6번 나왔으니까 총점 이렇고 6X. 6이 X번 나왔으니까 총점이 또 이렇죠. 가만히 봤더니 이식하고 20 똑같죠? 여기다 10배 하면 딱 이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2번, 4번은
실은 동일한 문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평균을 동일한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속도도 거의 동일해 보이긴 했는데 약간 다르죠? 분자 분모가 좀 바뀌어져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분자 분모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 적혀 있는 게 좀 다르죠? 3번만 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막판에 역시 농도, 속도 그리고 일률 이런 것들 했더니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런 주제들을 좀 모아봤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았을까, 이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그냥 적어 놓고 차분히 관찰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익숙해집니다. 뭐 무한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세계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모를 수도 있지, 뭐 좀 하면 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정식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대수 마지막 시간인데 부등식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대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이제 부등식 볼 건데, 교재는 곧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